우리나라는 지자체로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 가지들이 토지 보상 문제나 이런 게 겹치면서 사실 속도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거는 전략적으로 미국 단독으로 혹은 일본 기업 단독으로 한국과 대만을 경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력이 필요한 거죠. 네, 물론 나중에 둘이 살고 나면 또 싸우겠죠. 경쟁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략적으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일본도 결국은 일본이 1990년대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서 일본 경제가 거의 이제 30년간 잃어버린 세월을 이제 보냈는데요. 그게 버블 붕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이 3차 산업혁명 때 일본이 그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게 결정적인 겁니다. 근데 일본이 이번에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단순히 어떤 돈을 많이 풀어서 거기서 좀 인플레이션을 좀 만든 다음에 뭐 이런 측면으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돌파를 절대 못합니다. 인구 구조로 여러 가지. 결국은 일본도 다시 부흥을 하려면 결국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어떤 그 판에 끼어들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도 반도체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반도체를 우리가 좀 잃어버렸으니까 혹은 뭐 그냥 뭐 원 오브 댐 많은 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투자 유치해서 공장 하나 더 세우고 물건 좀 더 팔고 이 그림이 절대 아닙니다. 일본은 빅픽처를 가지고 있다. 미국도 빅픽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 포인트를 반도체로 잡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특별히 레거시는 절대로 일본이나 미국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못합니다. 결국은 중국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들 후발주자가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최첨단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투자할 때는 최첨단을 하는 게 낫죠. 그런 모든 어떤 그 장기적 계산들이 맞아떨어져서 둘이 손을 잡고 가고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뭐 그거는 뭐 이나노에 지금 당장 성공한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논리적으로 비약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노 경쟁은 지금 거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노 경쟁은 한 발씩 앞서가면 후발주가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간격들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제는 나노 경쟁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요. 선발주자가 먼저 개발해도 후발주자가 실패를 해도 쫓아갈 수 있는 간격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이제 문제, 시간 싸움으로 그냥 전환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라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투자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반도체 앞으로 뭐 그 반도체 경쟁에서 중요한 게 뭐 방향도 있겠지만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의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반도체 투자법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지금 현 정부가 반도체에 있어서 국가 전략적 산업, 초당적 협력, 뭐 초정부적 협력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방향은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투자의 성향이 뭐 직접 투자냐, 세제 투자냐, 뭐 펀드 투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지엽적인 문제고요. 어쩌든지 자본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투자의 규모는 사실은 물론 일부에서는 투자의 규모도 너무 작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뭐 예를 실제로 들면 한국에 지금 올해 발표한 투자 규모가 반도체에 대한 향후에 발표한 투자 규모가 미국으로 보면 한 6분의 1 정도 되고요. 일본하고는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하고 비교해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적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절대적인 숫자고요. 상대적인 숫자는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의 어떤 그 규모, GDP로 봤을 때는 사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최대로 할 만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특별히 일본이나 미국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긴장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은 돈도 돈이지만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왜 지금 무섭냐, 왜 경계해야 되냐, 한국은 거꾸로 보면 왜 지금 위기냐라고 했을 때 일본은 뭐 우리 구독자분이 아신 대로 이번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계획 발표하고 2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원래 일본이 계획한 것보다 더 앞당겼죠.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도 공장 건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지자체로 딱 들어가는 순간 지자체의 어떤 이익단체라든지 환경 뭐 영향평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토지 보상 문제나 이런 게 겹치면서 사실 속도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저는 그 속도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기술력이 있어도 후발주자가 속도를 더 내면서 따라오게 되면 그 속도가 우리보다 2배 더 빠르고 3배 더 빠르면 실패를 당장 해도 그 속도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가는 걸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뭐 세제라든지 뭐 규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크게 지엽적이라고 보고요. 반도체 기술 자체도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HBM도 그렇고 뭐 삼성이 좀 늦긴 했지만 뭐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넥스트 미래 반도체로 가기 전에 이제 브릿지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 그게 AI, 그러니까 저전력 AI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PIM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 1세대가 아닌 이제 2세대 NPU라든지 뉴로모픽스 이런 데 기술은 우리나라도 전 세계 탑 수준에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기술을 공장에서 생산해서 실제로 판매하는 데 대한 속도인데 이 속도가 지금 사실은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본과 또 비교하면서 또 미국과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지금 한국의 호재 중에 하나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주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지난 5년, 10년 뭐 그 이상으로 중국을 저렇게 완전히 뭐 억압하다시피 완전히 블록을 싼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구소련이 무너질 때 미국이 했던 전략입니다. 장비도 못 들어가게 하고 수출입도 못하게 하고 다 막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해줬기 망정이지 그걸 안 했으면 이미 한 메모리 반도체 이런 데서는 중국이 한국을 다 뛰어넘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는 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에게 호재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아는 거죠. 중국의 14억 거대 시장, 아시아로 하면 20억이 넘는 시장을 중국은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 뭐 AI, 그다음에 뭐 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 뭐 UAM 뭐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산업은 반드시 중국이 완제품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반도체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막으니까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은 장비를 수입하고 뭐 이렇게 해가 협력해서 빨리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걸 못하니까 오히려 중국은 어떻게 돌아섰냐면 그냥 좋다 장비도 우리가 다 개발하자. 물론 그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만약 이게 성공하면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꽤 있다. 50% 이상 된다라고 보거든요. 성공하면 나중에 이게 이제 풀려버리면 미중과의 어떤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다 풀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전방위적으로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쩌든지 간에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하이어렇게 세우지만 첨단에다 포커스입니다. 네. 제가 이제 K반도체 수요국 중에 하나가 언젠가는 한 5년, 10년 후에 차이메리카 거기는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레거시를 갖고 미국은 첨단을 갖고 둘이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양쪽을 서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둘이 다 끌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탄탄한 경쟁력을 가지면 레거시 반도체 굉장히 시장이 큽니다.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하고 뭐 이럴 때는 최첨단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도 두뇌는 최첨단이 필요하죠. 그런데 로봇이나 역시 두뇌도 최첨단이 필요하죠. 근데 로봇이나 이런 데는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자율주행도 상당부 굳이 숫자로 얘기하면 레거시 반도체가 훨씬 큽니다. 가격은 떨어지지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를 싹 휩쓸어 버리면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미국이 견제해서 좋지만 향후에 5년, 10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에 한 번에 몰아쳐버리는 그런 어떤 미래 리스크도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국가를 1순위로 저는 베트남을 꼽습니다. 인도는 두 번째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삼성이 장악을 했을 때 혹은 반도체에서 일본을 누르고 승기를 잡았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우리가 기술력을 획득할 만큼의 국민적 역량이 있었어요. 국민의 학습 수준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적 역량이라든지 혹은 꼭 성공해야 했던 모티베이션이라든지 혹은 전체 학력 수준이라든지 이게 이제 리터러시가 되겠죠. 반도체의 어떤 리터러시. 이거를 가장 잘 닮은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 인적 잠재력이. 그래서 베트남이 한번 배워주고자 하면 우리도 뭐 삼성이 그렇게 했을 때 다들 비웃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베트남을 비웃고 있습니다. 뭐 설마 거기는 걔네들이 뭐 공장을 차린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삼성이 반도체 승기를 잡았을 때는 단순히 기술력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반도체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뭐 기업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기술 우선주의입니다. 우월주의, 기술 우월주의. 즉 우리는 기술만 되면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다 돌파할 수 있다. 천만에요. 우리가 기술이 우월하다는 것은 기술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선에 뛰게 하는, 즉 기술적 우월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선에 뛰는 티켓을 준 거죠. 우리가 곧 이제 파리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요. 뭐 예선에서는 오히려 세계적인 실력자들이 아낍니다. 최고의 실력을 안 내요. 왜? 본선에서 뛰기 위해서. 그럼 본선은 이제 올라온 사람들은 물론 자신의 세계 기록이 차이가 있지만 본선은 그 자신의 어떤 기술적 실력 역량으로 금메달이나 메달 색깔이 갈리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외부적 상황이 오히려 본선은 커요. 그때의 본인의 컨디션, 그 다음에 뭐 바람 색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레인 옆에 내가 누가 섰다든지 혹은 경쟁자가 서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걸 다 이겨야만이 내가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죠. 지금 한국의 어떤 그 반도체는 전형적으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승에 뛰게 하는 거죠.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1등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즉 1990년대에도 일본이 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G5가 일본 독일을 데려다 놓고 니들 엔화 그리고 마르크스를 절상해라.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무역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속내는 뭐였냐면 그래 뭐 우리가 절상해서 가격이 떨어져도 우리가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뭘 했냐면 그다음에 반도체법을 제정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반도체법을 제정했죠. 그때와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의 미국의 반도체법은 미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수혜를 주는, 미국 공장에 엄청난 수혜를 주는 이쪽으로 반도체법이 제정됐지만 그때는 일본을 압박했어요. 너희들이 반도체를 미국에 헐값으로 팔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승기를 잡았던 이유는 그 당시 마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왔습니다. 개인용 PC,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시스템에서 메모리 반도체 쫙 수요가 커졌죠. 그 혜택을 우리가 받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이건 이제 운도 따랐죠. 삼성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D램이라든지 이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은 표준인데 그 전에는요, 인텔의 노 방식이 훨씬 더 표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비쌌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못하고 새로운 어떤 기술, 새로운 어떤 추세 이런 것들 거기다 이제 배팅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그 구도가 지금 동일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예를 들면은 AI로 가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가 조금 늦은 게 HBM이 그것에 하나 원오브댐입니다. 방향 전환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베트남이 지금 올라온다. 인도도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그들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스운 별로 경쟁이 안 되는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조건이지만 우리가 1990년을 생각하면 운이 맞아떨어지고 국제정세가 맞아떨어지고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그들이 잠재력을 가지고 올라오면 베트남의 기업이 1990년대 삼성이 되리라는 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일본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삼성을. 그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일본이 그런 걸 다 막고 난 이후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본이 삼성이 1990년대부터 승기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일본의 반도체 기업이 싹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일본의 반도체 기업이 그래도 2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2013년경에 거의 전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곧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방치하면 결국 20년 후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전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일단 저는 기술은 사실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HBM이라든지 뭐 PIM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AI 반도체라든지 혹은 이제 10년 후에 현재 뭐 실리콘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공정들이 다 한계 도달하도록 그다음에 넥스트 뭐 화물 반도체라든지 뭐 넥스트 반도체 뭐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 산학협동 혹은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우리 핸디캡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공장을 짓고 구현하는데
시장을 가는데 속도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주변의 어떤 그 국민적인 합의의 문제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이제 그게 이제 속도를 내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국제 정세가 이제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방면으로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K반도체 조건에서 그런 시나리오를 다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관점을 좀 넓혀야 된다. 우리가 기술 우월주의는 우리가 기술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긍심으로는 가질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자만심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상황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특별히 반도체는 향후에 굉장히 강력한 국가적 전략적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 정세의 변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부와 기업 또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대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일본이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경험했던 그런 어떤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